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200명대 나흘 연속 유지하고 있고 20일째 세 자릿수입니다.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게 며칠 사이에 좀 가라앉는다 싶었는데 지금 한 32명이 추가가 된 상황이에요. 현 상황을 좀 백 교수께서 어떻게 좀 짚고 계신지요?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즉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주말에 진단 검수가 적었기 때문에 네. 200명대로 떨어진 것은 큰 의미가 없었는데 어제 235명으로 줄어들면서 이것은 2만 1,000건 정도 진단 검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약간 늘었습니다만 사실 양성률로만 보면 그다지 큰 것은 아니고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 다만 이 숫자도 지금 당연히 이게 작은 수가 아니고 200명씩 나오게 되면 사실 우리 의료 체제에 여러 핍박을 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30일부터 이 2.5단계 강화된 2단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만 잘 버텨준다면 다음 주쯤 되면은 이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서 예. 이번 주만 좀 300명 넘어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예. 또 이 거리 두기가 다음 주에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일단 뭐 숫자로 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것이 지금 9월 6일까지로 했는데 6일 날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느냐 보면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주말까지는 이것이 안 될 것으로 보여서 예. 다음 주 초에 하루 이틀 더 보면서 분명히 떨어지긴 할 것으로 보여서 예. 이때의 감소 추세가 나타난다면은 조금 더 보고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2, 3일 더 버텨 보고서 그다음에 2단계로 해제하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면 지난번에 했던 우리 완화된 2단계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아주 좋겠는데 이것은 희망적인 기대를 섞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단계별 조정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또 유동적일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언급하신 부분 중에는 물론 200명대 확진자가 적은 건 아닙니다만 이 병상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대로 위중증 환자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 수도권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아주 핍박받는 상황이죠. 특히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20명씩 늘어나는 건 이건 예상된 결과였었거든요. 예. 지금 440명씩이나 나온다 그러면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는 중환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방역당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쯤 후면은 사망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 이게 지금 고연령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된 결과인데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격리 해제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일반 병상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예.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된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국군 수도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의료 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 또 서울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들에 있는 중환자실도 어느 정도 비율 전원을 시켜서 좀 확보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의 제일 약점이 이 공공의료에 있어서의 이런 중환자실 같은 것들을 평소에 좀 마련해 놔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1월 20일 날 처음 이 감염병이 시작된 이후로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는 잘 K방역이라고 그래서 잘 버텨왔거든요. 예. 그럼 이 버텨오는 시간 중에 이걸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얘기는 좀 선제적이란 말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또 많은 의료진들을 여기에 중환자실에 투여할 수 있는 훈련도 또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이라고 한다 보면은 병상뿐만 아니라 장비라든지 의료진들을 지금이라도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이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방금 백 교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병상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는 것도 굉장히 늦은 상황인데 1월부터 터진 이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인가요? 이제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빨리 좀 확보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9월 말까지 110개 추가로 확보를 하고 연말까지도 한 100개 조금 넘게 더 확보를 할 예정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아까 교수님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병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여기 방송 스튜디오에도 3명이 방송할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방송이 되는 건 아니죠. 스태프들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다 계시죠, 걸맞는 네. 장비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병원 또 마찬가지인데 한 보름 전쯤에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민주노총 의료본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예. 각 병원들에서 어떤
이런 위급 상황에 대비한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예.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이 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인력 투입 계획도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어서 그 사이에 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부에서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것은 이제 각 개별 병원들이 대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분명하게 지자체별로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병상 확보에 대한 부분은 지금이 아니라 일전에도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 버리니까 이 부분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가지고 짚어봤고요. 사례별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광진구 해민병원 저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 병원 전체가 폐쇄된 상황이고 확인된 접촉자가 28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9명이 추가로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70대 확진자가 무증상 감염 사례라고 해서 이것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추정 위험 요인 중에는 이제 저녁 식사 언급도 나와가지고요. 해민병원 사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28일 날 식사 모임에서 처음 감염이 돼갖고서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을 받은 상황인데요. 예. 문제는 여기가 병원이라는 게 큰 문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의료진이라든지 혹은 그 의료진의 가족까지는 어느 정도 그 해석이 되지만 그다음에 환자한테까지도 갔다 그러면 큰 문제, 원내 감염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의료진이랑 관련된 분들은 한 6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또 시간이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빨리 확보를 하면 동선 확보를 하고 다 진단을 한다고 그러면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병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서 과연 이 환자들이 얼마나 확진이 되는지 또 그 결국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환자들의 또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 가족들까지도 2차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내 감염이라는 건 어디든지 다 환자들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감염이 또 되기도 쉽고 예. 중증으로 가기도 쉬운 상황이라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빠르게 이제 울산 사례 이거 짚어볼 텐데 고스톱 이거 뭐 모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고스톱 하시다가 이제 확진되신 분들 근데 뭐 누가 이 고스톱 할 때 마스크를 그러니까 이 쓰는가라고 부분은 이제- 사실은 고스톱 합치면서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예. 고스톱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밀폐된 환경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또 가까이 앉아 일단 이 있거든요. 화투라는 것을 계속 돌리게 되면 접촉이 되고 예. 마스크를 썼다 해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는 이런 고스톱 모임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지 예.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마스크를 쓰고 비닐 장갑을 끼고 고스톱을 친다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것을 모임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게 일찌감치 저희가 좀 짚는 거긴 한데 이게 뭐 이제 저희가 일일이 가족마다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조금 앞서서 미리 짚자면 뭐 이제 한 달 뒤면은 한 달도 안 돼서 추석 연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 그때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안 해야 되겠다는 게 우선 중점입니다. 아, 맞는 예.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잘 버티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환자도 통제될 상황으로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잘못하면은 그 정경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800명에서 2,000명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유럽이나 미국처럼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가면 그때는 방역이 아닙니다. 그때는 완화 정책이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돌아가시지 않게끔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 가려면은 지금 2.5단계 유지하는 걸 잘하고 또 이것이 완화되면 그 단계 잘 지키고 결국은 방역 당국이 하라는 대로 잘 지키면은 예.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뭐 고스톱 며칠 친다고 그래갖고서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감염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또 그런 감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역사회 무증상 전파로 굉장히 많이 퍼지고 모르게 되면 집단 발생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주 특히 이번 주말까지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런 고스톱뿐만이 아니라 그 뭐 지역마다 혹은 뭐 이제 동네마다 내기 바둑, 내기 장기 즐기시는 분들 더러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실제로 뭐 목격한 적도 많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자체를 지금 당장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그러니까 뭐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바둑이나 뭐 마장이나 모든 유흥놀이, 윷놀이고 뭐 아무리 건전한 놀이를 할지라도 예, 지금은 모이는 것 자체를 좀 안 하시고 네. 지나셔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할 건데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퇴원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하는 것이 바로 기자회견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기자회견 왜 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정광훈 목사를 위시한 그 집단이 종교 집단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자발적으로 뭐 격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공권력의 힘으로 마지못해서 이제 그동안 입원 생활을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경우에 그 시간 동안에 추종 세력이랄까 이쪽에서는 심리적 동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예. 이제 나는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퇴원하자마자 나타내야 했을 겁니다. 그래야 네. 자기가 이제 부당하게 입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정광훈 목사 개인적으로도 원래 이제 구속 수감 상태였다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아서 이제 보석이 된 건데 그것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예. 재구속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재구속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됐을 경우에 왜 되었느냐 했을 때 법질서를 위반하고 방역을 방해했다 이것보다 정치적인 탄압을 본인이 받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이유들이 맞물려서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그것도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갖고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그런 주장들이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고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뭐 속된 말로 이제 먹힐 것이다. 이제 그런 걸 노리고 한 기자회견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동요하지 말라. 계속 결속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일반 대중적인 시각으로는 거의 적반하장격인 주장이라서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 어느 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부의 책임을 물을 거면 본인들이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이런 식으로 감염이 전파가 되면은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관련한 확진자 비중은 더 불어날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이제 방역 방해의 세력이다라고 시선이 집중되는 역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은 자기 편부터 결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전혀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외부에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침투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앞뒤를 좀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실이라면 정광훈 목사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격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전쟁터에서 수류탄 날라왔을 때 못 치우면 상관이 덮고 산화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예. 그거보다 훨씬 쉬운 게 자가격리인데 예. 그렇게 치면은 교회 바이러스 테러였다면 본인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이적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음모론까지 횡행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나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건 뭐 이제 완전 그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잘잘못을 떠나서 글쎄요, 그 이제 TV만 틀면 사실 얼굴이 보이고 신문만 펴면 얼굴이 나와 있고 뭐 많은 언론들이 또 이제 저분의 주장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가 잘잘못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인지도라는 상승은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지지도와 호감도도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현재 이러한 행동들은 이제 자기 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낳을 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개인의 정치에 있어서 뭐 인지도의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분노가 상승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좀 뒤따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구상권 청구 얘기 좀 잠깐 해볼 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잖아요. 근데 서울시도 이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교회 측이 주장하기로는 우린 역학조사 방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하고 있어서 백순영 교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가 신도수로는 1,10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실제 관련자들은 한 5,3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진단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이 1,400명이거든요. 예. 8월 달에 시작해 12일 날 첫 환자가 나왔는데 오늘 9월 2일에 22일째입니다. 네네. 1,117명이에요. 확진자가. 예. 그런데다가 진단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도 이 양성률을 계산해 보면 뭐 수백 명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N차 감염이 이미 다 일어났고요. 예. 결국은 그건 숫자로는 다 계산할 수 없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건 이 지금 감염 확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뭐 질병으로 갔으면 치료비 아니면 격리 비용 같은 것들만 해서 뭐 55억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들의 동선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진단 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이 진단 검사도 하지 못한 N차 감염에서 일어나는 환자 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증상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숫자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 정도의 구상권 갖고 될 것인가? 하지만 사실은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구상권 자체도 뭐 원인 인과관계가 확실치가 않아서 예.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렵기는 합니다. 밀접 접촉이라는 부분을 찾아내서 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과연 인과관계로 확실히 감염됐냐고 얘기하면 그거는 할 말이 없는 부분이지만 예. 사실 밀접 접촉을 하고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역학조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교회 당국에서는 그건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네, 아무튼 사랑제일교회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백 교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5억 청구한다고 했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근거를 뭐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55억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라고 제가 들어서 방금 이제 백 교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이게 복잡해요, 과정이? 네, 구상권이라는 게 이제 뭐 그 얼마나 돌려받을지에 대한 계산들이 더 추가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예. 네, 뭐 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겠죠.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네네. 정도의 금액이 청구를 통해서 돌아올지는 예.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상인들, 이제 교회 근처 상인들은 당연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근처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손해봤다 해서 집단 소송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130명 이상의 상인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아마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손해배상이 한국 같은 경우는 제도가 특정한 사람이 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받으면 이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받고 이런 체제가 아니라 예. 배상을 희망한 사람들에 한해서 먼저 판결이 떨어져서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소송 진행 중에도 또 추가로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따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풍경이 사실은 사랑제일교회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풍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 사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좋은 교인 몇 분 정도는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일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 활동을 잘하면 지역의 그 인근에서부터 반응이 좋아요. 그 예.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를 믿거나 하지 않더라도 예. 나는 뭐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저분들은 좋은 분들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예, 예. 지금 이제 오히려 주변 상인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건다는 것이 사랑제일교회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를 적으로 돌리는 예. 그것이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난 풍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랑제일교회가 본인들이 얘기하듯이 방역에 정말 협조를 잘 했다면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증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잘 했는데 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손해배상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짚어봤고, 자 그리고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해서 인천 연수구가 이제 그쪽에 민 전 의원이 사는 곳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백 교수님? 이건 이 방역의 지금 기본이죠. 밀접 접촉이라는 것은 역학조사반이 보고서 밀접 접촉을 했다고 그러면 일단 진단 검사를 하죠. 예. 근데 여기서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염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짧으면은 음성이 나왔다가 도로 양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이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든지 양성이 되면은 사실은 입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자가격리라는 것은 이 중간에 진단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2주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자체에 따라서는 다른데.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이 민경욱 의원뿐만 아니라 예. 모든 직장의 방역 책임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밀접 접촉자, 즉 의심 환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예. 방역 책임자한테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보고를 한 다음에 방역 책임자는 일단 직장을 폐쇄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사람이 양성이 아니지만 예. 폐쇄를 하고 전부 직원들 돌려보낸 다음에 이 의심 환자가 진단이 음성이 나오는지 양성이 나오는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진단을 받으려면. 예. 그래서 만약에 음성이 나오면 좋지만 양성이 나왔을 때는 셧다운한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들 의심 환자일 경우에는 셧다운을 안 하고 계시는데 예. 어떤 직장이든지 일단 셧다운하고 소독하고서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렇게 주장을
하는 뭐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일 텐데. 이건 뭐 우리 전 국민이 다 아실 걸로 알지만 이 교회 분들하고는 예. 이거를 믿지 않는 부분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 내가 음성이면은 예. 난 걸렸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네. 얼마든지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양성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고 예. 또 급격하게 나빠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2주일 동안은 조심하고 사셔야 될 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프로스포츠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와서 한화 이글스의 2군 소속 투수 신정락 선수에 이어서요. 육성군 소속 선수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확진 과정에서 보고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실제 이 선수의 경우에는 동선도 이제 공개가 조금 되긴 한 모양인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교수님? 이게 지금 운동선수라는 데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같이 오래 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심 상황이라도 발견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늦어지게 되면 사실은 우리 프로야구 이 전체가 다 셧다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다행히 1군은 아니고 2군이어서 좀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예.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서도 보면은 이 운동선수들 사이에 감염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분은 물론 다들 운동선수는 젊어서 예. 큰 문제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확진이 되고 이 바이러스가 지금 감염력이 굉장히 빠른 즉 전파력이 센 바이러스로 바뀐 것으로 보여서 아주 조심하고 처리를 초기 대응을 잘해야만 예.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양성 파정 받은 오후에 이제 KBO에 한화 측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고 이제 동선도 실제 공개가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봤는데 이게 어떤 뭐 이제 의심되는 상황이나 혹은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던 동선을 이제 갖춘 그런 분들도 계신 반면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억울할 수도 있다고 느낀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 밥, 집, 뭐 운동, 밥, 집 이런 순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어디서 사실 뭐랄까 이 감염이 됐을까라는 궁금증도 좀 들어서. 그게 감염원 지금 불명이라는 게 전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잠깐 머물렀었는데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 안에서 공기 감염이라기보다는 어떤 접촉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감염은 불명이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다 감염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이라서 지금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지고 나오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일회용품 사용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용기나 뭐 비닐 포장재 이런 폐기물 배출이 또 눈에 띄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플라스틱 대란 이런 게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택트란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평론가님? 네, 대책을 일단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뭐 불가피하게 배출을 하더라도 잘 씻고 그리고 재질별로 세심하게 분류해서 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좀 장기적인 차원 또 같이 이 김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이제 예. 좀 재활용이 용이하게 제품들을 만들도록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혹은 어느 정도의 의무적 강제적인 그런 좀 뭐랄까 법칙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당장의 어떤 그 폐기물 대란이랄까 이런 것들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민간 업자들이 주로 이런 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공에서 예, 예. 뛰어들어서 이제 비상 사태에 수거할 수 있는 이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짚어본 플라스틱 대란 어떻게 우리가 좀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해야 되는가? 라고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PD가 이거 하나 짚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놓쳤네요. 인천에 저희 대전의 한 교회에서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 아내가 확진자로 이름을 올렸는데도 이게 아무런 조치를 또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신도들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는데 대전 쪽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고민거리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확진자랑 접촉을 했었던 밀접 접촉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초동 대처를 잘하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확진이 되고 특히 교회 계통 안에서는 사모님이 지금 감염이 됐는데 예배를 한다든가 하면 밀접 접촉이 일어나서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동성까지 숨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역학조사를 굉장히 많이
방해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항상 초동 대처를 잘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예. 누가 확진자가 생겼을 때 접촉이라는 것은 바로 신고를 하고 바로 모든 것을 셧다운해야만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예. 나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그건 절대로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특히 가족 안에서는 뭐 감염됐다고 보는 네. 것이 맞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가족 내에서의 감염 전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지만 빨리 초동 대처만 잘하면은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 목사의 그 아내분께서 그 역학조사할 때 인천 기도 모임 간 거 이것도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 동선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되고 동선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단체, 즉 예. 밀접 접촉자들 전부 다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예, 대전도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인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